자, 이제는 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스는 유료 방송 환경에서 사용이 되는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방송 환경에서는 가입자만 해당 방송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방송 콘텐츠를 스크램블링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바꾸면, 이 감옥의 용어로 바꾸면 암호화하는 것이고요. 암호화해서 전달하고, 그럼 오직 합법적인 가입자들만 이것을 디스크램블, 복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램블링, 디스크램블링은 대칭키를 이용한 암복화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뭐냐면은 방송국에서 콘텐츠를 쏘아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집에 가면 뭐 IPTV를 혹시 보면 올레나 KT, KT가 올레군요. 뭐 그런 것들, KT나 뭐 SK, 브로드밴드, 뭐 U 플러스 이런 걸 보게 되면 셋톱박스가 있을 것이고요. 이 셋톱박스에 스마트 카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는 서버와 공유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중앙 서버가 있고 각 사용자들이 중앙 서버하고 대칭 키를 공유하고 있는 모델이잖아요. 그 모델이 바로 여기도 적용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 서버는 데이터를, 컨텐츠를 이 키로 풀 수 있게 암호화해서 주면 이제 풀어보는데, 모든 사용자마다 다 다른 키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다 다른 키를 갖고 있는데 다 다르게 암호화해서 주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 가입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키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룹키 개념. 그래서 그룹키 개념이 필요하고요. 가입자에게 적절한 키가 포함된 스마트카드가 발급됩니다. 사용자는 스마트카드를 자신의 셋톱박스에 이제 설치해서 쓰는데, 이 카스를 이해하려면 카스가 최초로 도입된 그 환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는 기존 방송통신 환경이 일방향 통신 채널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프로토콜입니다. 즉 여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쏘지만 거꾸로 여기서 일로는 데이터가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얘는 옛날에 여러분들 그게 뭐죠? 스카이 방송, 위성 방송, 아니면 케이블 TV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는 뭐 케이블 TV 이전에 그냥 지상파 방송은 이렇게 쏘면 우리가 받을 뿐이지 TV에서 다시 방송국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우리한테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지만 우리는 방송국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IPTV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도 IP 그 셋톱박스에서 다시 그 IP 인터넷 통신으로 인터넷 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시 기지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기지국이 아니라 방송국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방송국으로. 그렇지만 초기 이 카스가 도입됐을 때는 뭐만 생각했냐면 방송국에서 가입자들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그러니까 주고받는 환경이 아니라 그런 환경만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스는 통신 채널에 대한 보호만 합니다. 통신 채널. 즉, 방송국,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카스는 요 영역만 보호해 줍니다. 방송국에서 셋톱박스까지의 신호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셋톱박스에서 TV로는 HDMI 요즘 쓰겠죠. 이걸로 연결되는데
여기로 전달되는 데이터는 암복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노리면은 HT급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보호하려는 기법들이 요즘은 있어요. 그런데 카스, 지금 살펴볼 카스는 요 사이에 있는 데이터만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료 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특징인 일방향이라는 걸 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특징 2, 규모가 매우 크다. 그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특징을 바탕으로 이제 그룹키를 하는데, 가입과 탈퇴 시 그룹키 갱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탈퇴는 중요하겠죠. 그렇죠? 탈퇴는. 근데 이 탈퇴도 생각을 해보세요. 탈퇴하면 어떻게 돼요? 와서 셋업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 생각에는 탈퇴 때도 키를 안 바꿔도 돼요. 키를 안 바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TV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셋톱박스가 없으면. 그래서 회수를 한다. 회수라는 걸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카스에서는 가입보다는, 그러니까 후방향보다는 전방향을 중요시 고려했다. 그러니까 탈퇴하면 키를 바꿔서 기존에 봤던 사람들은 기존에 이제 돈을 이제 그만 내게 되면은 볼 수 없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전방향이 좀 더 중시됐다. 그렇지만 즉시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지금 요때 끊었어요. 그럼 바로 끊는 게 아니라 하루 뭐 일주일 뒤에 끊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금전적으로 생각했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송이라는 특징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입자는 항상 자신의 기기를 켜놓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state less 방식이어야 된다. state full이 아니라 state less 방식이어야 돼. 그러니까 바꾸더라도 뭐 계속 바꾸는 갱신 메시지들이 있는데, 내가 한 3일 안 받다가 요때 받으면 못 본다. 안 되죠. 내가 여행 갔다 왔는데도 계속 TV를 켜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state less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채널의 컨텐츠가 항상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SBS를 보고 있으면 방송국에서 우리 집으로는 SBS 데이터만 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IPTV가 300개 채널이면 300개 채널의 데이터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돌릴 때 보는 거예요.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채널 전환할 때. 모든 채널의 컨텐츠가 항상 전달되고 있다. 그리고 카스의 자세한 내부 메커니즘은 업체들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뭐 대략 알고 있는데, 뭐 자신들의 그 영업 비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부 메커니즘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실제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카스는 기본적으로 세 종류의 키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키가 마스터 개인 키입니다. 근데 얘를 공개 키예요. 공개 키, 개인 키, 쌍.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스터, 프라이빗 키. 근데 왜 이걸 공개 키를 썼는지는 좀 의심돼요. 개인, 그냥 대칭 키를 써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공개 키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 그 셋톱 박스에 여기 키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MPK가 있습니다. 마스터 프라이빗 키. 그 다음에 AK가 있어요. 이건 대칭 키인데 채널별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널마다 AK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의 갱신 주기는 몇 주, 뭐 3주, 한 달, 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CW라는 게 있습니다. CW가 실제 컨텐츠를 암호하는 키인데 이 갱신 주기는 5에서 20초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키 길이는 48비트, 60비트예요. 그럼 우리가 안전한 키 길이는 지금 AES니까 128비트예요. 128비트인데 이렇게 짧은 키를 써요. 작은 키를 써도 문제가 없냐? 문제가 없습니다. 5에서 20초마다 바뀌기 때문에 짧은 키를 써도 문제가 없다. 짧은 키를 써도 문제가 없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5에서 20초 동안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내가 전수 공격을 하겠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128비트 키로는 여러 데이터들을 뭐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져다가 전수 공격을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이 카스에서는 5에서 20초 동안에 그 컨텐츠를 전수 공격한다. 그럼 영화 한 편을 한다. 그러면 몇 개의 키를 우리가 전수 공격해야 돼요. 전사 공격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짧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계속 전달을 해줘야 돼요. 안 바꾸더라도 똑같은 키를 계속 보내야 됩니다. 그 보내야지만 컨텐츠를 풀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보낼 바에는 바꿔서 보내든 안 바꿔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고 이렇게. 요 얘기는 좀 그렇네요. 요 얘기는 조금 그래요. 암호학적으로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짧게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사 공격에 통해서 노출되는 게 이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하냐? 실제 어떻게 돼 있냐?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 셋탑 박스예요. 그러면 내가 IPTV를 보는데 100개 채널이 온다 그래요. 그럼 100개 채널이 늘 인터넷 망을 통해서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채널마다 그 하나의 채널을 끄집어 놓으면 이런 모습을 하는데 이 CW 주기마다 암호화된 컨텐츠가 있고 그 앞에 헤더처럼 요만큼 데이터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EMM이라는 게 사용자 수만큼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ECM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럼 EMM은 뭐냐면은 각 사용자의 MPK로 AK를 암호합니다. 이게 N개가 필요한 거예요. N개가 필요하니까 전혀 확장성이 없는 그런 방법이죠. 선형 비용이에요. 그럼 사용자가 1000명이다. 1000개의 암호문이 가는 거예요. 1000개의 암호문. 사용자 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나서 요 ECM은 CW를 AK로 암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K는 그룹키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얘도 그룹키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럼 사용자는 내가 EMM을 아직 푼 적이 없으면
이거는 자기 EMM을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그 EMM을 풀어서 AK를 얻어요. 그 다음에 이 AK로 CW를 얻어요. 그 다음에 이 CW로 컨텐츠를 디스크램블링 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 TV로 보내서 TV에 나오게 합니다.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나가면 요 보고 나면 또 이게 올 거고, 나는 매번 얘를 푸는 게 아니라 요 ECM만 계속 풀어서 디스크램블링 하면 돼요. ECM만.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별 접근 제어. 왜 3계층을 쓰냐? 이게 궁금할 텐데. 사용자별 접근 제어가 필요해요. 이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거와 저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별 접근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별 키는 필수예요. 그러면 하나만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컨텐츠가 몇 개 필요해요? N개 필요하죠? 땡!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각 컨텐츠를 암호하기 위한 키가 필요해요. 컨텐츠 암호하기 위한 키. 그러면 컨텐츠를 CW 암호하고 CW를 MPK로 암호화해요. 그럼 이게 N개가 필요하죠. N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CW는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 N이 자주 얼마큼 바뀌어야 돼요? 너무 자주 바뀌어야 돼요. 컨텐츠가 변경될 때마다 사용자 수만큼 새 암호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계층만 사용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즉, 앞에 그림에서 요 데이터도 계속 20초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2계층을 쓰면 어떻게 돼요? 서버가 20초마다 몇 개의 암호문을 만들어야 돼요? N 플러스 1개를 만들어야 돼요. N 플러스 1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초마다 한 개만 만들면 되고, 한 달에 한 번 N개를 만들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N개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한 계층을 추가해가지고 3계층을 쓰게 되면 사용자에게 중간 키를 사용자별 키로 암호화해서 이미 전달한 경우에는 컨텐츠가 변경될 때마다 하나의 새 암호만 필요하다. 즉, 요 한 개만 20초마다 만들면 돼요. 서버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는 노력이 감소해요.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는 없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보다는 이렇게 그 계층을 늘림으로써 누구한테 유리해? 그러니까 누구의 비용을 줄이는 거냐 하면은 서버의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서버의 비용. 그래서 한 계층, 그래서 3계층이 이제 미니멈일 거고 4계층, 5계층으로도 늘릴 수 있는데 이 4계층 늘리는 건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요 4계층은 예를 들면은 이제 채널 그룹별로 그룹키를 하나 또 두는 거예요. 그 쓴 거를 한번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버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계층.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스의 변형. 초기에는 하드웨어 고정 카스를 사용했어요. 즉, 카스가 칩으로 만들어지고 스마트카드와 인터페이스 돼가지고 여기서 디스크램블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들을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칩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셋탑 박스도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컴퓨터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카스를
펌웨어처럼 다운받은 거예요. 다운받아서 바꿀 수 있습니다. 키는 셋톱박스에 있는 키를 쓰는데 실제 알고리즘은 필요에 따라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뭐 우리가 다른 말로 D카스라 그래요. 다운로더블 카스. 펌웨어를 바꾸듯이 카스의 알고리즘을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말로 X카스, I카스라는 용어도 쓰입니다. 다 같은 용어예요. 내부적으로 좀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어떤 방법? 카스의 알고리즘을 바꾸는 거예요. 카스의 문제점. 왜 그러면 이렇게 n개를 보낼까? 이 n개를 보내는데 방송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대어폭, 어차피 이만큼의 컨텐츠가 큰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써온 거예요. 우리가 보면 무식한 방법처럼 생각이 돼요. 사용자가 1000명인데 1000개의 암호문을 보낸다. 무식한 것 같잖아요. 그래도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현재 IPTV는 또 미래방송 환경은 양방향 채널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호작용. 그러니까 방송국으로 개별적으로 TV에서 가입자들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즉 프로토콜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기기가 부팅될 때 필요한 키를 수신해서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즉 이 부분은 다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고요. ECM은 그렇더라고요. 얘는 그냥 처음에 TV를 켜요. 셋톱박스 키면 방송국으로 메시지 똥 보내요. 김상진 가입자가 TV를 켰습니다. 그러면 그 방송국에서 김상진 고객이 필요한 키를 날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키를 풀어서 내 스마트카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CM을 그 키로 계속 풀어서 보면 돼요. 만약 중간에 바뀌면은 보내면 돼요. 김상진 바뀌었어요. 해서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을 쓸 수 있는데 그런 방식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한번 왜 그렇게 할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VOD 서비스는 카스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점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VOD도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좀 이 VOD도 좀 우리가 방법에 따라 다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IPTV를 보면서 영화를 하나 구매를 해요. 영화 구매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영화를 보는 시점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VOD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호는 카스하고는 조금 다른 기술을 써요. DRM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구매를 했는데 요걸 볼 수 있는 시점은 3시, 5시, 7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요거는 카스 같은 형태로 보호하게 됩니다. 왜? 같이 구매한 사람은 같은 시간대에 보는 거예요. 똑같이 데이터를 줘서 김상진도 보고 또 옆 사람도 보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구매를 했는데 얼마든지 언제든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돈 내고 KBS에 로그인해 가지고 예전에 그 과거 드라마를 본다. 그럼 그때 그 드라마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은 카스는 아니고요. DRM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DRM이라는 기술과 카스는 다르다라는 거고요. DRM은 좀 다른
메신저 그룹 채팅, 이게 좀 말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카톡이나 텔레그램 뭐 이런 거에서 단톡방에 있을 때 단톡방에 있는 메시지들을 종단간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서비스는 단톡방은 종단간 암호화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단톡방에서는 종단간 암호화를 하나 안 하냐? 이 카톡은 종단간 암호화 제공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단톡방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단톡방에서 종단간 암호화를 하고 싶으면 이때에도 그룹키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그룹키 프로토콜이 필요한데 이제 이 메신저에서 단톡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이자간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죠. 시그널 프로토콜 해가지고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하고 있고, 그때도 특성이 뭐냐 하면은 이 메신저라고 하는 건 그 통신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긴 하는데 연속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속적으로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용자들은 온라인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계속 다른 사용자들끼리는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나는 보지 않다가 내가 로그인하면은 못 본 메시지들이 한꺼번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메신저에서 단톡방에 대해서 종단간 암호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보통 제공을 안 하는 거예요. 단톡방은.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시그널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간을 기계적으로 다자간으로 확장하는 그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신자는 그룹 수에 비례한 암호문을 생성해요. 유지하는 키의 개수도 그룹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단톡방을 하면 원래 기술은 뭐냐면 자, 원래는 앨리스랑 밥이 메신저를 이자간 해요. 그러면 여기 서버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종단간 암호화는 여기서 암호화해서 여기서 푸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쭉 가서 여기서 풀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단톡방이 구성되어 있다. 그럼 내가 메시지를 보내면 서버는 멀티캐스팅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게 일반적인 메신저에서의 통신 모델이에요. 메시지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시그널은 이 그룹 채팅 보안을 하려 그러면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려면 A는 B와 또 C와 키 확립을 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B한테 한번 보내고 C한테 한번 보내는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그널은. 왓츠앱은 시그널을 기본 프로토콜로 쓰는데 다자간 그룹 채팅 보안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그룹에 사용할 그룹키를 각각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다시 지우고요. 자,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서버가 있고, 그러면 왓츠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A, B, A, C 간에 키 확립을 다 해요. B, C 간에도 서로 다 키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그룹 키를 하나 만들어서 A, B 간에 또 A, C 간에 이 키들을 전달해 줘요. 그러면 그룹 키가 총 몇 개 만들어지냐면 3명이면 3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A가 만든 거, B가 만든 거, C가 만든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KA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여기로 보내면 서버가 각자한테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다수로 옮기지 않고 왓츠앱은 그룹 키를 만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그룹 키를 만들기 위해서도 n명의 사용자가 있으면 각 사용자는 n-1번 키 확립을 해야 됩니다. 키 확립을 하고 그 키 확립된 키로 그룹 키를 만들어서 모든 n-1명한테 그룹 키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메시지는 이제 이렇게 시그널처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내면 이 사용자가 알아서 주게 됩니다. 원래도 그렇게 주죠.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된 메시지든 평문이든 서버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반 메시지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시그널은 그렇게 하고 왓츠앱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LKH나 OFT를 활용할 수는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서버가 그룹키를 관리하는 것은 목적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그룹을 만든 멤버가 관리해야 됩니다. 왓츠앱도 각자 하죠. 각자 하니까 각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각자 하는 게 아니라 한 명만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해서 나머지 멤버들에게 키 분배를 하고 또 K씩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멤버의 추가와 탈퇴가 이루어지면 갱신이 돼야 되는데 그룹 관리자가 탈퇴되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관리했던 이 테이블을 다 줘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다 관리하고 얘도 다 관리하는데 각각 관리하는데 LKH나 OFT 쓰지 않고 무식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그룹은.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은 카톡처럼 이제 단톡방은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